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5월 29일입니다. 여기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는 655였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랐죠. 오르고 2000년 6월 12일입니다. 여기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845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5일 만에 코스피가 28%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5월 29일 요 근처에서 남북 정상회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6월 12일까지 28% 상승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 떨어지기 직전까지 언론이나 증권사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6월 12일까지 폭락을 예상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상태, 여기서 이제 폭락이라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락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폭락의 전초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오늘은 이 전초전 현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사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2000년 6월 12일부터 2000년 6월 13일 이렇게 설정하고요. 주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저는 오늘은 이 주식 키워드로만 찾아보았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죠. 자, 6월 12일입니다. 2000년 6월 12일 기사인데요. 정상회담이 주가 27%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6월 12일이면 어디냐면, 자, 6월 12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의 기사입니다. 여기의 기사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열흘간 주가가 27.51%나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2000년 6월 13일 기사입니다. 주가 상승 탄력 고려해 볼 시점,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6월 12일이 그 위쪽에 있었죠, 주가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가 상승 탄력 고려해 볼 시점,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 이런 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간접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투신사 직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웃긴 게, 주가가 막 상승세로 돌아던 지금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그러나 투자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랴 냉소가 역력하다. 사실 그럴만도 하다. 저는 여기서 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랴, 여기서 얼마나 속았으면 투자자들이 속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투신사 직원들은 지금이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3일 기사입니다. 2000년. 자, 다음 6월 13일 기사입니다. 이것도 한국 증시 올 3분기 급등 장세 보일 것. 위버그 증권에서 한국 증시가 3분기 들어서면 우량 기술주들이 부상하는 급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 같은 3분기 급등 장세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등이 주도할 것,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위버그 증권에서 이렇게 급등 장세 보일 것이라고 내놨네요. 자, 이거는 6월 12일 기사입니다. 2000년 6월 12일 기사입니다. 기업 유동성 위기 없으면 오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성 위기가 없다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제한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럼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대형 투신사 한 펀드 매니저는 그동안 기준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매에 나서지 못한 은행 기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문제이다.
투신 운용 임원은 조정받는 국면에 이르렀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2000년 닷컴버블 전입니다. 닷컴버블 때입니다. 닷컴버블 폭락 전입니다. 자, 6월 12일 기사입니다. 조정 없는 급등 불안, 속임령 장세 경계령, 동양증권 현 장세 분석. 저는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양증권의 박재훈 연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 읽어보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최근 지수 급등 속에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조정이 임박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조정의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매수에 가담하는 바람에 속임형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박 연구원은 이후 주가는 과거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면서 대체로 전고점 대비 5에서 1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피로도가 누적돼 결국 큰 폭의 조정을 맞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그동안 급등 장세를 주도했던 종목군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을 찾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착각이 일게 된다. 이럴 때는 매매 대상을 주도주로 압축하면 최근의 추세를 봐서 블루칩이나 금융주가 바람직해 보인다. 이분은 그래도 조정받을 가능성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책도 냈더라고요. 자, 2000년 6월 12일 기사입니다. 의약주 초강세 이렇게 나오죠. 어제구나.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괜찮았죠. 코스닥에서.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주하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제약바이오하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주식들이죠. 그런 주식들이. 그런데 6월 12일 날 의약주 초강세. 폭락의 며칠 전입니다. 자, 6월 12일 또 외인 바이코리아 3가지 가설 이렇게 나옵니다. 외인들의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사고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온다. 요런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만 읽어보면 되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며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다는 식의 추론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비관적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런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 그 밑에 또 쭉쭉 나오긴 합니다. 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현 세계 증시 이건 6월 13일 기사인데요. 2000년 현 세계 증시 대공황 직전 폭등장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잘 본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자, 투자가들이 지나친 도치감이 거품을 일으키며 단기간에 폭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단숨에 추락한 당시의 결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0년 6월 13일 날 이 기사가 6시 49분에 나왔습니다. 자, 6월 13일 기사인데요.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 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수가 800 밑으로 요거는 이제 외국인은 관망세를 보일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관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의 어떤 이제 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한 거냐면 지수가 800 밑으로 빠지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생각이다. 당분간 조정이 있겠지만 800 밑으로 크게 빠지진 않을 전망이다. 그 경우 투신 등 기관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도 다시 순매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기조는 살아있다. 이제부터는 수급 요인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6월 13일 기사인데요. 2000년 해외 시각 인터넷주 매수 타이밍 이렇게만 나옵니다. 인터넷주 매수 타이밍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인터넷주가 엄청 빠졌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기사들가 이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여기 12일부터 13일 요 기사에 차트의 기사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전초전이다. 폭락의 전초전이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그리고 요 저점이 8월 18일. 10월 18일. 10월 18일이죠. 2000년 10월 18일. 자, 여기가 10월 18일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얼마나 빠졌냐면요. 4달 만에요. 4달 만에 39% 폭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전초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저도 공부해 볼 겸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제가 주식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2탄으로 요 정도에서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그런 걸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7월 10날이 여기입니다. 7월 10날 코스피 종가가 851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가볼까요? 10월 31일. 자, 여기가 2000년 닷컴 버블 10월 31일입니다. 종가가 514에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스피 39% 폭락합니다. 7월 10일에 여기에서 주식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전 영상은 1탄을 제가 찍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나왔을까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어떤 기사들이 주로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10일입니다. 외국인 지난주 6천억 원 순매수, 올 순매수 규모 10조 원 넘어 7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한 주 동안 4주일 만에 가장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순매수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92년 국내 증시가 개방된 이후 한 해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은 특히 이달 들어 순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금 2023년도 2월달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이거 보면 저는 2000년 7월 10일 이 기사가 최근 기사와 좀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봐보시면 외국인 1월 국내 주식 6.1조 순매수 9년여 만에 최대 해서 기사가 25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뭐 호재냐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락하기 바로 전일까지도 외국인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이 폭락하기 전날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면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음날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폭락하지 않는다?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2000년 7월 10일입니다. 금리 하락 지속 여부 관심.
자,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신권의 매물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850선 이상에서도 강도 높은 매수세를 지속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신사들이 예약 판매하고 있는 사모 주식형 펀드나 비과세 펀드의 예약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호재로 파악된다. 투신권이 매수 여력이 회복되면 증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이달 중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실업률이 4%여서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보시면 이 기사가 폭락 전날 7월 10일 기사입니다. 차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7월 10일이면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39%가 빠졌습니다. 자, 그 전날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폭락의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폭락 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입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 안 움직여. 상반기 매출 순이익 곧 발표, 대응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증시 주변에도 하반기엔 실적 장세가 설 가능성 많다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실적은 좋아졌지만 주가가 미동도 하지 않는 종목이 찾아낸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점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조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 7월 10일 폭락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입니다. 하반기 아시아 증시 석유 업체 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전망 이렇게 나옵니다. 홍콩이 벤슨 리서치 아시아 증시 분석가는 10일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석유화학 업체의 주식으로 회지하려는 투자 패턴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업종이 주가가 아시아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상반기 중 주도주였던 반도체 주식은 내년 세계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주가가 하반기부터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 반도체가 지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됐는지. 7월 10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7월 10일 2000년 7월 10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 쭉 떨어집니다. 10월 31일이 거의 여기가 아주 최저점이라고 보면, 아까 그 코스피 지수도 10월 31일이 최저점이었죠. 삼성전자도 10월 31일이 거의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때 주식이 종가가 요걸로 바뀌어요, 이거. 종가가 이게 주봉으로 본 겁니다. 주봉으로 3,440원입니다. 이때. 그리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한 번 더 내리긴 하지만 9월달에 한 번 내리긴 하지만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1년 마무리될 때쯤 보면 2001년 12월달 주봉으로 보면 거의 5,000원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고가가 5,86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2001년 하반기에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하늘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2000년 7월 10일 여기서 폭락했죠. 코스피 지수도 여기서 폭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0년 7월 10일이죠. 삼성
2000년 7월 10일 주봉. 자,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 10월 30일까지죠. 39% 떨어졌죠. 삼성전자, 자, 여기까지 말 다 했습니다. 더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여기. 와, 삼성전자 요 주식이 여기가 종가가 7,000원이었는데 최저 종가가 거의 3,400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한번 리세션 크게 와서 크러쉬 한번 크게 내려오면 이건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자, 그래서 여기 요 한 구간에만 살아남으면, 강영현 이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 한 구간에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에 서서 뭐 기다린다, 나는 삼성전자 반도체 몇 년 기다릴 거다 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몇 년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는가, 몇 년 동안에 이 구간.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000년 거의 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버티고 2001년도 버틴 다음에 겨우야 2001년이 넘어가는 시점, 2002년도에 거의 본전이 온다. 2002년도 4월 정도가 와야 본전이 온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더 싸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한 꼭지, 그걸 잘 견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까 잘 봤네요. 그 기사를. 이 기사를 잘 봤네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봐볼게요. 자, 환율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7월 10날입니다. 2000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높은 1119원에 첫 거래를 체결한 후 장 초반 1원 상승한 1119원 80전까지 올랐다가 소폭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환율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팍 뛴다, 그런 건 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7월 10일 지수 나흘째 상승 이렇게 나오고요. 이날 주가는 개장 초부터 강세로 출발한 뒤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들과 증권주들이 초강세 행진으로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850에서 860선의 포진해 있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주들이 초강세로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금융권 총파업에도 불구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락의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 7월의 최고의 주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대증권에서 10일 7월 어닝 가이드를 펴내 거래소 시장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에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하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위기의식이 개혁 노력을 가속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고, 경기 상승 국면 지속으로 구조조정이 비용과 고통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거래소 시장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신 코스닥 끝없는 매도, 이달 들어 1188억 원 팔자. 자, 투신이 코스닥 주식 매도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말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며 눈치를 보는 듯하던 투신사들이 이달 들어서 매도 일변도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이후 매도 강세가 거세졌다. 주식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매도 공세는 일반인 투자 심리를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투신사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인가? 자, 얼마나 팔았나? 순매도 금액은 1188억 원을 이 정도에 달한다. 하루에 198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수하게 팔아치우고 있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7일에는 515억을 순매도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매도 강세를 높이는 추세다. 공모주의 50%를 배정받은 이들 펀드 주식들이 주식을 받는 족족 팔아치우고 있다. 이렇게 투시는 먼저 다 이제 팔고 있네요. 이렇게. 네.
자, 7월 10일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됐냐. 환율 같은 경우 떨어져서 마감했네요. 이날 1118원으로 마감 이렇게 나왔네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아, 참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자, 2000년 7월 10일 외국인 적정 주가를 850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바이코리아 열기가 여름 태양만큼 뜨겁다. 외국인들은 모라토리엄 국가 보도 선언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를 비롯 태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든 보유 주식을 내팽개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연일 주식을 사재기하며 상반기 동안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자, 올해 들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금액은 벌써 10조 원을 넘었다. 자, 굿모닝 증권 올 들어 5일까지 지수대별 외국인이 순매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은 종합주가지수 800선 이하에서 가장 많은 36.3%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0선 이상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비중은 19.4%에 그쳐 순매수 강도가 크게 약화됐다. 종합지수 800에서 850선에서는 20.2%를 순매수했으며 851에서 900선에는 24.1%를 사들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사를 보면 결국엔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 유동성 장세 앞당겨 찾아올까? 이런 느낌인데요.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예상하는 유동성 장세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하락은 은행 등에 들어있던 시중 자금을 움직이게 만든다. 자연 증시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리 하락하면 시중 자금 증시 유입되고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의지를 감안하면 금리의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굳어질 경우 주가는 기업 실적 호전과 맞물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7월 10일입니다. 2000년. 차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피. 좀 어지럽죠? 자, 7월 10일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39%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던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폭락 시점을 어떻게 맞힐 수 있을까요? 과연? 대비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 여기 보면 증권사 앞다퉈 현금 비중 늘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 7월 10일이고요. 참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반등 때마다 주식을 매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유하는 증권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까지 낙관론을 지키는 증권사가 매도 권유와 마찬가지인 현금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빛증권, SK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반등 시 현금 확보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빛증권은 대응 전략으로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괜찮네요. SK증권은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한다면 코스닥이 시장 참여자 이탈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코스닥 지수 바닥 확인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반등할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양증권의 경우 현금 확보보다는 다소 완곡하게 소극적인 태도로 코스닥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잘 쓴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양홍모 기자님. 네. 자, 7월 10일 유럽 개장 반도체 관련주 상승, 에너지 관련주 하락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0일 유럽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출발하고 반면 석유 관련주 측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폭락 전날도 이제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그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7월 10날까지만 기사를 한번 서치했고요. 7월 11일이면
자, 여기입니다. 7월 11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또 기사를 서치하고요. 이게 기사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저도 이제 시작을 그냥 한번 훑어보는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게 시리즈로 나눠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다음에는 11일 거 한번 봐보고요. 또 중간에 어디 한번 제가 서치하면서 봐보고,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중간에 떨어지면서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장대 음봉 여기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반제 반격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릴 때, 이 날짜가 1.9%인데, 이거보다는 요거, 장대 양봉, 이제 종가 6%로 이제 들어 올렸죠, 이날. 코스피 지수. 그 다음날도 종가 2% 들어 올렸잖아요. 요때 어떤 곳으로 들어 올렸는지, 사람들이 이때 또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을 거잖아요. 요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폭락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라는 것이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투자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이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같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투자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미삼아 진도준이 투자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 주가에 대해서 살짝 보고할게요. 이게 제가 좀 이제 3,000%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파고드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좋게 바라보면 또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그 드라마에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이름입니다, 그게. 원래는 솔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본 이름이. 현재도 이게 남아있어요. 솔본이라고. 이 솔본의 예전 이름이 세롬기술, 이렇게 하고요. 한번 차트를 제가 이게 찾아본 게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먼 시계열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99년도 이제 8월, 99년도 8월에 이게 1,500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1,500원대에서 거의 이제 5달 만에 한 2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5달 만에 20만원대 올라갑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20만원대로 올라가요. 5달 만에. 그리고 지금은 다시 5,000원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정말 이거 후덜덜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분석하려는 날짜가 7월 11일 그거죠. 그러면 이 7월 11일 또 얼마였을까요, 이게? 여기네요. 7월 11일 종가가 45,000원대였습니다. 여기죠. 45,000원대. 와, 그래도 높죠. 이게 다시 집착이 생기네요. 이거 한번 새로운 기술 이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2000년 7월 11일 기사입니다. 2000년 7월 11일 코스닥 다이얼패드 12일부터 동영상 광고. 주 새로운 기술 오상수 대표 TV 광고와 같은 동영상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패드 동영상 광고 서비스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배너 광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인터넷 광고 시장의 규모 확대는 물론 다이얼패드의 광고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증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00년 7월 11일 오후 5시 55분 기사입니다. 이벤처 CEO 여름이 더 바빠요.
끊임없는 국내외 출장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괜찮은 경영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기술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의 오상수 사장도 올여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일본 법인 설립에 이어 이달 중 일본 지역에서의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월 11일 아까 그 기사는 딱 2개 정도가 유의미한 기사가 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지수가 어떻게 됐다, 뭐 새로운 기술이 뭐 주가가 뭐 몇 % 올랐다 이렇게 단순한 것만 나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000년 7월 11일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기술의 기사를 서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7월 11일 저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을 보고 투자했을까? 투자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7월 11일에 어떻게 기사들이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7시 54분입니다. 자, 은행파업, 금융주, 옐로우칩 매수 기회. 옐로우칩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중저가 대형 우량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증권은 은행 노조의 파업 강행 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 기간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을 냈다. 세종증권은 11일 주 초반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폭과 기간은 작고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여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하락 지지선은 780선이며 일시적 폭락이 있다 하더라도 760 이하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작다. 은행 노조의 파업으로 금융시장과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등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주식 매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820선 내외에서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은행 노조의 파업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지속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효성, 제일, 삼성, SDI, 한국전기초차 막 이렇게 쭉 나오죠. 어쨌든 간에 매수를 지속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요? 7월 11일 폭락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개미 중심이 장세, 거래량의 투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어디만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일부에선 유동성 장세라기보다 개인 중심이 장세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98년 지수 300을 1000으로 이끈 유동성 장세가 지금이 장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와 다른 한 축으로 지난 10월 이후 수익증권 열풍과 더불어 나타난 기관 장세가 끝났다는 주장이 뒷받침된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개인과 기관의 매매 비중은 78대 6. 압도적으로 개인이 우위다. 와,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 6이라고요. 와. 자, 2000년 7월 11일 나스닥 하루 만에 4,000선 붕괴, 첨단 기술주 하락도 주도했고요. 나스닥 지수 4,000선 돌파가 1일차 하나로 끝났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알코아의 실적 호전과 함께 경기 연착륙 전망에 따른 유통, 금융주의 강세로 막판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업종 분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첨단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은행주와 제주들이 상승세를 탔으며 특히 캐스케이드가 4.2나 오르는 등 제주주들이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조정이 있어도 단기에 그칠 5가지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부증권은 종합주가지수가 정고점까지 쉼없이 달려옴에 따라 11일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조정이 있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1일자 데일리에서 동부증권은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와, 5가지를 얘기했네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넉 달 동안 빠졌죠. 근데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최근 상승세가 돌발 악재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둘째, 미국이 고용 관련 지표가 경기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8월 중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외 시장 불안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주가는 이렇게.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전자, SK텔레콤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고 나오네요. 자, 넷째, 채권펀드 가동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거네요. 특별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신권으로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음에도 호전된 실적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그런 이유이다.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음. 그런데 금리도 하향 추세이고 외국인도 다 들어오고 있고 고용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뭐 이런데 당연히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이분이 틀렸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봤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떴는데도 주가는 저렇게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부증권은 특별한 주도주가 없고 850에서 900포인트대의 매물벽이 집중돼 있어 추가적인 상승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실적 호전 추세의 업종 대표주 외국인이 매수세로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지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자,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 시작했죠. 거래소 개장.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 매수, 금융주 오늘도 간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는 강한 매수세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 일각에선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한 단계 올려놓을 가능성도 대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인이 금융 노련이 파업과 관련 경계심을 늦추고 있지 않고 있어 상승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와, 개인이 정말 잘 봤습니다. 그쵸? 외인은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다음날 폭락인데요. 다음날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개인이 정말 똑똑합니다. 진짜 박수가 나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주가와 해외입니다. 해외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투자자들 가운데 환율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 멜론뱅크의 환율 전문가인 마크 챈들러는 그러나 최근 더스트리트닷컴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 둘이 상관관계는 점차 적어지고 있으며 특정 종목이나 증시에 자신이 있다면 환율에 개념치 말고 거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날 그 환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2000년 7월 11일이 여기 이 정도 되죠? 예. 7월 11일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100원대 같은데요. 11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그렇게 환율이 높지 않죠. 이 정도면. 높지 않은데, 주가는 요때부터 어떻게 해요? 환율은 더 떨어지는데요. 보세요. 환율은 더 떨어지는데, 주가는 아주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10월까지 10월 31일이 한 요 정도 되죠. 조금 올랐죠. 그래도 뭐 유의미하게 많이 높이 튄 건 아닌데 환율은 상당히 올라갔다. 예. 환율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조정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또 엄청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1,300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날짜에.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량 굴뚝주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동안 굴뚝주로 추부되었던 증시에서 소외됐던 중저가 대형주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너무 뭐 과도 낙폭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대전공, 풍산, 제일모직, 한화, 석유화학,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 좀 궁금하지 않나요? 대한항공 한번 봐볼까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7월 11일 요 정도죠. 요게 5천 조가 5,200원 정도 되죠. 5,200원. 10월 31일이 한 요 정도 되죠. 예, 3,000원 정도 되네요. 종가가. 그러면 한 2,200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한 40% 정도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39%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와 엄청난 거죠. 이 정도만 해도요. 자, 여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분도 상당히 열심히 투자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 장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읽어보면 실패 사례인데요. 직거래 수익, 눈덩이 손실, 전업주부랍니다. 뭐 당장 오늘이라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자꾸만 투자 손실은 늘어나는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투자 기법을 연구하고 어린이집 맡겨가면서 주가를 지켜볼 정도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예, 좀 우리도 공감하지 않나요?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딸한테 미안하죠. 이렇게 되면 일단 요런 씁쓸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박정아 씨 뭐 가명입니다. 가명 뭐 트레이더인데 나름대로 주식의 투자에 전력이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를 보면은 이분 거 읽어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뭐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됐는데 증권 방송 다 보고 증권 정보 다 사이트 섭렵하고 10시부터 또 12시까지 투자 연구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매일 시세 뭐 물어보고 이래저래 막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매매 전략도 정해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많이 또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안 된다.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때로는 본인도, 본인을 이해 못한다. 박씨는 주식을 팔고 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투자를 잠시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 본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압박한다. 우리 지금 이거 마찬가지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은 3, 4일 후 다시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매수한 종목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긴 하는데 제때 팔지 못하니까 수익이 적어지고, 또 그 종목이 떨어지면 처음 매수했던 가격이 다시 사들어가 지난번에 올린 수익을 모두 토해내는 일을 반복하기 일수이다. 이런 거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뭐 이분이 투자 실패해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모두의 이런 상황이다,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장소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사님이 강영 이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진짜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고 전문가도 수익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거의 장 이제 마감할 때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7억 주를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했다. 11일 주식시장에서는 2시 25분 현재 7억 3,750만 주가 거래돼 종전 기록인 지난 6일 6억 9,603만 주를 크게 앞선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는 겁니다. 이날.
그날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일 2시 35분입니다. 외국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핵심 블루칩에 대한 매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 있어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저평가된 가치도로 몰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사 같은데, 제가,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또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주가 최고 첫 낙관 외국인들 한국 증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반기 한국 증시를 어떻게 관측하고 있을까? 자, 사무엘슨 지점장 헌세이커 이사는 3, 4분기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무엘슨 지점장은 900선 등정은 무리 없을 것. 헌세이커 이사는 1000선 회복이 가능할 것. 다만 4, 4분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점 950에서 750, 950선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주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머징 마켓 중 한국 시장이 투자 비중을 높일 것, 이렇게 얘기했고, 크레이그 사장 720에서 900선 이렇게 예측했고, 한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악재보다 호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IMF 직후에 높은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전부 다 좋은 말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장이 끝나고 나옵니다. 3시 26분에 오후 3시 거의 장 끝나갈 때쯤 나오는 거죠, 이게. 7월 11일입니다. 차트 한 번 더 볼까요? 7월 11일 이때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해요? 장 끝나고 기사가 거의 끝나고 나오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제가 이 중간에 어디쯤 저는 보고 싶은 게 요 날짜인데요. 8월 19일날 장대 양봉이 6% 종가가 나옵니다. 요 날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 심리가 어땠는가? 이게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도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았겠죠. 기사가 저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이날도 뛰어들었겠죠.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보고 베팅했겠죠.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평가됐다 사야 될 때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업주부같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폭락이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과거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점으로 그때 차트를 상세히 뽀개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분석보다는 차트와 기준금리만 보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사 분석은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자, 2000년 미국의 마지막 기준금리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2000년 5월 16일 마지막 기준금리 0.5%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6.5%까지 올린 겁니다. 이때가. 자, 그러면 그 전부터 주가는 어떻게 형성돼서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2000년 3월 1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스닥 종가가 5048에서 나스닥 종가 5048에서 나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4월 14일까지 여기까지 폭락하는데 나스닥 4월 14일 종가가 3321까지 빠집니다. 불과
한 달 만에 34% 폭락합니다. 자, 이때도 금리를 올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보시죠. 자, 3월이죠. 지금 3월. 그렇죠. 보시죠.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마지막은 5월 달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5월 달에 동결을 했는데, 그 전부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4월 14일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주가는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5월 16일, 자, 5월 16일이 여기입니다. 5월 16일, 여기죠. 5월 16일에 기준금리 0.5%를 올린 겁니다. 아까 0.5% 올렸죠? 자, 16일 종가가 3,717입니다. 3,717.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여기서. 쭉 떨어져서 5월 23일 종가가 3,164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15% 폭락합니다. 15%. 자, 그리고 8개월간 이렇게 기준금리를 6.5%에서 동결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준금리는 2001년 1월 3일에 이렇게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요 위에서부터 미리 부러져 내린다는 겁니다. 1월 3일이 어디냐면 1월 3일 2001년 1월 3일 여기입니다. 1월 3일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인하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부러진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2000년 9월 1일 자, 요 2000년 9월 1일 여기입니다. 9월 1일 요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종가가 4233입니다. 4233입니다. 2001년 1월 2일 종가 여기가 2291입니다. 이날은 기준금리 인하 바로 전날입니다. 기준금리가 1월 3일날 인하했으니까 그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요 위에서 9월 1일부터 자 여기까지 1월 2일까지 8개월간 46% 폭락합니다. 자 1월 3일 자 이날 기준금리 인하한 날 나스닥 14% 폭등합니다. 그리고 자 1월 2일 여기죠. 1월 2일 이 종가가 2291인데 자 여기서부터 1월 24일까지 여기까지 요 1월 24일은 2859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24% 폭등합니다. 그 후 4월 4일 종가 4월 4일 종가 여기입니다. 1638로 마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달 반 만에 42% 또 폭락합니다. 자 금리 내리고 첫 금리 내리고 반등하는가 싶더니 42% 폭락합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 우리나라 자 보시면 우리나라도 전고점 대비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부러집니다. 그리고 5월 16일 요쯤입니다. 5월 16일 요때 5월 16일 이때가 5월 16일인데 마지막 금리 인상을 0.5% 했죠. 그래서 합계가 6.5% 금리까지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0.5% 인상하니까 또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들어올려서 두 달 정도 박스권을 유지합니다. 박스권 유지하다가 그리고 7월 10일 고점으로 크로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점은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 후에 9월 1일부터 크로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근 두 달 전 7월 10일부터 크로시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폭락은 기준금리 동결하고 기준금리 내리기 전부터 미리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는데 그 전부터 주가는 폭락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하고 또 폭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서 미국보다 더 일찍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거죠. 자, 이 차트 보시죠. 자, 초록색 선은 미국의 이 닷컴 버블입니다. 이거 초록색 선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요거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저게 피봇, 요 피봇 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그죠? 자, 미국채 제로츠 JROZ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영현 이사님 유튜브 가면 채권 공부 영상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 학습해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수익 엄청납니다. 듀레이션 25년이면 25% 수익입니다. 만약 2% 떨어진다면 50% 수익 납니다. 미국채 투자는 제가 볼 때 일본 YCC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위로 올라갈 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 누구도 매수 시점을 알려줄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매수하는 것밖에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들이 현재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공부하는 것이 비슷한 정답이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 나타난다는 보장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7월 10일부터 여기입니다. 7월 10일이. 자, 코스피 종가 851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종가 514. 넉 달 만에 39%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이 와중에 잠깐 일봉으로 여기 6% 들어 올리는데요. 여기. 자, 이때 어떤 심리가 녹아 있었을까요? 어떤 기사들이 나왔던 것일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는 파고드는 습관이 있죠.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정말 찐 공부가 됩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영상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클릭이 바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함께 성공해야 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5탄에서는 8월 9일 여기입니다. 여기를 파보겠습니다. 자, 8월 9일 종가 기준으로 6.63% 들어 올렸습니다. 8월 8일부터 여기 8월 8일 요 밑에 8월 8일부터 8월 16일 여기까지 8월 16일까지 5거래일 동안 13%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8월 16일 여기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기까지 2달 반 만에 31% 폭락합니다. 자, 8월 9일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8월 9일 새벽 12시 13분 기사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날 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자, 미국 노동부는 이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 4분기 중 5.3%를 기록, 당초 월가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4.3%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1분기의 1.9% 상승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것이며 지난 8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노동 생산성 발표에 따라 이날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단숨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노동 생산성 발표에 따라 이날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단숨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노동 생산성의 이 같은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고성장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미 연방제도 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라는 분석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날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8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8월 9일이 여기입니다. 자,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0.13%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좀 빠지네요. 빠지고 그러다가 16일 동안 상승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폭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구간 있죠? 지금 이 구간. 지금 박스피 구간 같죠? 요게 박스피 구간. 이 구간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동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을 남겨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나스닥보다 2달 먼저 폭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9월에, 코스피는 7월부터 폭락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21년도 3월, 여기 보이시죠? 21년도 3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이날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14% 나스닥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전 8시 6분 장 시작 전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투자 전략가들이 말한 것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JP모건 주식 투자 전략가인 크리스 울페는 양호한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생산성 지표를 통해 기술주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혼조된 신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 공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 지표들이 이번 달에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코노미인 란 세퍼드스는 이날 발표된 생산성 지표를 두고 매우 극적인 지표였다고 평가하며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생긴 물가 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름탈의 수석 주식 트레이더인 샘 긴즈버그는 나스닥 지수가 3,875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지섬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콧 블라이어는 기술주는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게 2000년 8월 9일 오전 8시 6분 장 시작 전 기사입니다. 자, 오전 9시 45분 기사입니다. 장 시작해서 45분 지난 기사입니다. 코스닥 기관 매도, 외국인 관망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은 관망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전 9시 47분 기사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 밑에 현대차도 같이 매수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반도체주에 대한 메리트가 형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동반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증권관계자는 은행주의 경우 12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이 은행주 매수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세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증권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자, 오후 3시 17분 기사입니다. 미국 인터넷주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월가에서 인터넷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메릴 린치의 헨리 블러젯 애널리스트가 11개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일부 인터넷주가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강세 기조를 유지하던 생명공학주마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블러젯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투자 등급을 내던 29종목 가운데 11종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후 4시 25분 기사입니다. 낙관론 싹 트며 44포인트 급등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 44포인트나 급등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비관론과 자포자기에 휩싸였던 증권가의 낙관론과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당분간 오르기 힘든 산으로 여겼던 700선을 단숨에 돌파해버렸다. 팔짱만 끼고 있던 외국인도 1200억 가까이 대량 매수하며 분위기 역전에 한몫했다.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이날.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 바닥권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큰 폭 상승을 놓고 추세 반전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중기 데드크로스와 이동평균선 역별로 상징되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엔 몇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 바닥 탈출의 징후. 우선 주가가 전저점 부근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기술적 반등론자들이 말하는 건 9일이 급등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반반입니다. 일단 이 날도 오른 것도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뭐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진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그 위로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그 부근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전문가들도 맞추기 정말 힘들다.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자, 오후 4시 27분 기사입니다. 외국인 대형주 순매수 방향 전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형주로 자금이 몰린 것 같아요. 이날.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SK텔레콤 다 대형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외국인들이 사자에 나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현대자동차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오후 6시 22분 기사입니다. 이렇게 6% 이상 올랐을 때 이런 기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약세장에선 주식 비중 줄여라 이겁니다. 약세장에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 이런 기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잠깐 제가 읽어보면요. 자, 주식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두 가지. 하나는 개별 기업 위험, 하나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나 자금 시장 경색, 경기 하강 등으로 대세가 하락할 경우에 맞게 되는 시장 위험은 원칙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현금 보유 비중 조절은 나름대로 시장의 위험도를 정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오후 6시 30분 기사입니다. 주가 44포인트 급등했고요. 710선 회복, 금리 연중 최저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날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각각 전날보다 0.04포인트와 0.07포인트 떨어진 8.94%와 7.77%를 기록해 모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한 현대 문제, 물가 불안, 개각, 구조 조정 등의 악재가 모두 노출됐으며 이제 수습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왔고요. 장 막판에 농협과 시중은행 등이 메이저들이 채권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해 내일도 금리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후 6시 46분 기사입니다. 제조업 4곳 중 한 곳 지난해 이자도 못 벌었다.
이렇게 네 곳 중에 한 곳이 이자도 못 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들이. 지난해 제조업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여전히 제조업체 4곳 중 한 곳은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이자 등의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국은행 정정호 경제통계국장은 금융비용 보상 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렇게 지적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닷컴버블 기사를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탄에서는, 자, 여기가 1탄인데, 1탄에서는 5월 12일, 2000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 13일 기사 이런 걸 분석했고요. 2탄에서는 7월 10일, 요 기사를 분석했고요. 자, 3탄에서는 진도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탄에서는 닷컴버블 때 나스닥 차트를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5탄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앞에 차트 보이시죠? 코스피 2023년부터 1996년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기사의 차트는 2000년 닷컴버블 차트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2008년 금융위기 차트입니다. 와, 정말 무섭죠? 자, 여기 있죠? 자, 여기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아시죠, 다들? 자, 역사를 거꾸로 뒤로 돌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게 언제부터인가? 매일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 돈은 우리에게 없고 어디로 사라져가는 듯한 그런 게 시작된 뿌리가 있을 건데요. 그건 IMF 위기 때였습니다. 1996년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IMF 여기입니다. 이 차트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라는 의문이 들죠. 작년 2022년도 무역 적자가 생겼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크게 보면 중국과 반도체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볼 때.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도 조금씩 감소하겠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도 IMF는 외환보유고 문제였습니다. 외환보유고 취약국들이 최근 많이 나옵니다. 이란, 파키스탄 등이 언론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IMF 이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기사들도 차트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차트를 다 공부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한테는 지속력이라는 힘이 있죠. 자, 본론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2000년 닷컴버블 마지막 시리즈 영상입니다. 물론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2000년 닷컴버블 7월 10일 코스피 종가 851이었습니다. 여기죠. 여기. 자, 10월 31일 여기입니다. 코스피 종가 514, 넉 달 만에 39% 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 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 기준금리 동결 구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달 먼저 폭락 시작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2001년 1월 3일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들어 올리고 옆으로 박스권 횡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몇 달간 나오다가 다시 쭉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미끄러지죠. 자, 2000년 10월 31일 거의 바닥입니다. 여기가. 그죠? 자, 이때는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가보시죠. 미국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 X 가리키는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10월 31일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걸 거의 바닥을 잡고 박스권으로 위아래 행보하면서 갔지만 미국 나스닥은 더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트가 좀 틀리다는 겁니다. 미국 장하고 우리나라 장하고. 자, 오전 7시 51분 기사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2000년. 자, 불확실을 하면 안전운행 이렇게 나옵니다. 미 전문가 시각입니다. 자, 30일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정확히 지난주 월요일의 모습을 재현했다. 블루칩이 상승과 기술주의 상승세로 특정 지워진 구경제와 신경제 사이의 싸움이 그것이다.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팔아 금융주와 경기주를 매수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일수록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모여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술주가 아직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밑에 보면 또 기술주 말고 뭐 가치주도 괜찮다 그런 의견도 이제 상반된 의견 서로가 왔다 갔다 그런 상대적인 의견들이 서로 겹치는 그런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거래소 미 대선 주가와 금리 전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000년 10월 31일 오전 7시 55분 기사인데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냐면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00년 11월 7일에 실시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날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뭐 득표수는 엘고어가 조금 많았는데 그 득표수보다는 이 선거인단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겨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거 보시면서 기사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건데요. 자, 대우증권은 31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금융시장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경우 선거 시기를 전후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선거가 끝난 후 반년 동안의 주가 흐름도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나도 괜찮다.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네요. 자, 요거 보시면 특히 올해의 경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치러진 선거 시 주식시장은 정권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탔으나 공화당으로 넘어간 경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냈다. 자, 10월 31일 날 분석한 건데요. 공화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갔죠. 지금 아까 보면, 예, 근데 이제 넘어간 경우에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미리 예측한 겁니다. 예, 이따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결론적으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옛날 뭐 결과만 보고, 자, 민주당 집권 시 주식 시장이 상승, 근데 금리는 상승한다. 근데 반대로 공화당이 당선된 경우 주식 시장이 상승 둔화, 장기 금리 상승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나스닥 차트 좀 봐볼까요? 자,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대선이 11월 8일 이 날짜 같은데요. 쭉 떨어졌죠. 밀렸습니다. 종가 마이너스 5.39%까지 밀렸고요. 이날 누가 당선됐냐면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당선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당선됐는데요. 뭐 득표수보다는 그 선거인단에서 밀려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저 기사가 신빙성이 있네요. 그 후로 쭉 빠집니다. 예, 상당히 빠집니다. 재밌습니다. 자, 오전 8시 41분 기사입니다. 뉴욕 종목입니다. 미국 반도체 상승했고요. 네트워킹 급락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트워킹주 매도 주문 속에서 알루미늄과 제지 등이 경기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술주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반도체주와 하드웨어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자, 보시면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2.54 이렇게 됐고, 하드웨어 업종 하드웨어 지수 마이너스 1.90 이렇게 됐고, 인터넷 마이너스 5.70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킹도 마이너스 4.32 이렇게 아멕스 네트워킹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은 이제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 3.13. 자, 은행도 플러스 4.73 이렇게 나왔고, 생명공학은 마이너스 1.91 나왔고, 제약도 플러스 0.30 이렇게 미국 자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날. 자, 거래소 개장됐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건설 충격 일부 만회. 자, 시간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1차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유입되며 종합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개장 초 반등을 보였던 삼성전자도 이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SK텔레콤,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등 대형주가 동반 약세라고 나옵니다. 선물 약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 성큼성큼 출해되고 있어 수급 악화를 가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강세를 끈 거는 담배인삼공사, S-오일, 요 구경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강세를 보인 은행주도 이제 약세, 이 은행주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밌어집니다. 양상이. 오전 10시 36분이 넘어가니까 지수 상승 반전, 이렇게 삼성전자 강세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등으로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31일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3.61포인트 오른 508.34를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3% 4,000원 오르는 강세다. 와, 삼성전자 강세네요. 반도체주. 역시 전날 반도체 강했죠. 미국의 반도체 강했으니까. 자, 개인 투자자와 기타 법인이 각각 23억, 16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 강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와, 개인 투자자, 사고 있네요. 자, 오전 10시 50분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돌아오는 것 같네요. 자, 국민연금 연내 4천에서 5천억 추가 투자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26일 3천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연말까지 4천에서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우체국보험은 10월 중 2천억을 투자했고 연말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는 2차 채권형 펀드 10조 추가 조성했고 보험회사 주식 투자 규제 완화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된 증시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증시 안정에 대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오전 11시 4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죠. 자, 외인이 현물, 선물, 동반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외인 아까 관망세였는데 들어오는 분위기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에서 낙폭을 만회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장중 한때 3포인트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선물시장은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를 바탕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현물 시장에도 외국인은 개장 초에 매도 위주의 관망에서 탈피했다. 28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위주의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자, 외국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31일 날 오전 11시 48분 정도. 자, 오후 장 끝나기 전에 기사가 오후 3시 15분 기사입니다. 대형사 강세, 건설업종 주가 차별화. 건설업종도 주가가 차별화된다. 이런 거죠. 자, 현대건설, 동아건설의 위기로 건설업종 주가가 차별화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일 주식시장 이전부터 동아건설 퇴출, 현대건설 1차 부도 이렇게 전해진다. 건설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중소형사 간 주가가 차별화됐다. 이날 시장에서 LG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코롱건설, 태영 등은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올랐네요. 밑에 보면 올랐죠.
근데 반면 중소형사와 이미 워크아웃 중인 회사들이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죠? 걸러지는 거죠, 이제. 자, 장 끝나고 오후 5시 23분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최종 부도 모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 끝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외환은행은 31일 현대건설이 지난 30일 부도 처리된 어음 224억 원과 오늘 교환에 돌아온 진성어음 19억 8천억 원 등 총 243억 8천억 원을 모두 결제했다 밝혔다. 또 이날 만기가 연장된 기업어음 300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모두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종 부도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건설 주가가 그럼 다음날 오르겠죠, 이런 거? 장 끝나고 나오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귀를 열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길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해주시면 더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